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새벽 이슬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하루를 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작은 장터가 있었는데 온갖 물건과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곳이었지요. 바로 그 장터 한 구석에 갓 쪄낸 따끈한 떡을 파는 옥분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른 아침부터 떡시루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떡을 빚어 나무 쟁반에 가지런히 담아 나왔습니다. 옥분이의 떡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쫀득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 이른 아침 허기를 달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옥분이는 이 떡을 팔아 병약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옥분이의 얼굴은 언제나 맑고 단정했으며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옥분이의 사정을 알고 아꼈습니다. 생선전에 억척스러운 박서방 댁도 옥분이에게는 덤을 얹어주었고 포목점의 깐깐한 황 영감도 옥분이가 떡값을 셈할 때면 모른 척 한 푼을 더 쥐어주곤 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하며 더욱더 성실하게 떡을 빚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잦아들고 그저 하루하루 무사히 떡을 다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처럼 예쁜 비단옷이나 값비싼 놀이가의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지요. 그녀에게는 매일 아침 떡시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장터가 한창 붐빌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목이 마른 듯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였지요.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한 노인이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범상치 않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그 기품은 보통 사람과 달라 보였습니다. 노인은 옥분이의 떡 쟁반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옥분이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는 그 시선이 민망하여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이나 옥분이를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어찌하여 용의 얼굴이 물가에 나와 있단 말인가.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을 품은 지극히 고귀한 관상인데 저작거리에서 떡을 팔고 있다니. 그는 옥분이의 이마와 고등코 그리고 맑은 눈빛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서 나무를 팔던 최씨 할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최씨 할멈은 입이 가볍기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아니 영감님, 지금 뭐라고 하셨소? 용의 얼굴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우리 옥분이가 뭐라도 된다는 말이오. 최씨 할멈이 큰 소리로 묻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옥분이와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자신이 실언을 했음을 깨달은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총총히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이 사라지자마자 장터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방금 들었소. 그 노인이 옥분이 관상이 고귀하다고 했지. 용의 얼굴이라니. 그건 왕후나 공주 같은 귀한 분들의 관상을 말하는 것 아니오. 세상에 떡 파는 옥분이가 왕후의 관상이라니. 이게 당초에 무슨 소리람.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 그저 노인장께서 저를 놀리시려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터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단연 떡 파는 처녀 옥분이의 관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노인이 먼 길을 다니며
미래를 꿰뚫어 보는 유명한 관상가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가 사실 암행어사일지도 모른다고 부풀렸습니다. 옥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떡을 팔았습니다. 평소보다 떡은 일찍 동이 났지만 옥분이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쟁반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니, 말도 안 돼. 나는 그저 어머니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녀는 이 터무니없는 말이 몰고 올 후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바람은 그저 이 소문이 하룻밤 자고 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며 옥분이를 맞았습니다. 옥분아, 오늘은 웬일로 이리 일찍 오느냐? 떡은 다 팔았고. 옥분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운이 좋았나 봐요. 자, 얼른 약주부터 드세요. 옥분이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그래도 약한 분인데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저녁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옥분이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바람과는 달리 떡 파는 왕후 관상. 이야기는 좁은 마을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면서도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들었어, 옥분이 말이야. 그 착하기만 하던 애가 글쎄 왕후가 될 팔자라지 뭐야. 어머 정말이야. 그래서 오늘 장터에서 그 난리가 났던 거구나. 어쩐지 요새 옥분이 얼굴이 훤해 보인다 했어. 쯧쯧쯧 팔자도 참 그런 귀한 얼굴로 떡이나 팔고 있었으니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마침내 이 고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도 당도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이 지역의 세도가인 임참봉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은 임참봉의 부인이자 이 마을의 실세로 군림하던 임씨 부인이었습니다. 임씨 부인은 안방마님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고을의 크고 작은 일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복희를 언젠가 한양의 명문가, 더 나아가서는 궁궐과 인연을 맺게 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임씨 부인은 곱게 빗어 넘긴 머리를 매만지며 하녀에게서 전해 들은 소문을 곱씹었습니다. 뭐라고 저작거리에 떡 파는 계집애가 왕후의 관상이라고 대체 어떤 미친 노인이 그런 망발을 짓거린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질투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딸 복희를 떠올렸습니다. 복희는 아름답게 꾸미기는 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욕심 많은 인상을 풍기는 처녀였습니다. 임씨 부인은 복희를 위해 온갖 비싼 약재와 이름난 스승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야말로 이 고을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으뜸가는 신부감이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작거리에서 떡이나 파는 천한 것의 관상을 자신의 딸보다 높게 치다니 이는 임씨 부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감히 내 딸이 받아야 할 복을 천한 것이 넘본단 말이냐. 당장 그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옥분이는 여느 때처럼 떡 쟁반을 이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장터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옥분이를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시기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를 잡고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하고 맛있는 떡 사세요. 꿀떡도 있고 백설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금세 몰려들던 손님들이 웬일인지 쭈뼛거리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둘이 옥분이의 떡쟁반 앞으로 쿵쿵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임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자가 옥분이의 떡을 하나 집어들더니 한입 베어 물고는 그대로 바닥에 탁 뱉었습니다. 에이퇴, 이게 무슨 떡이 이따위야 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런 썩은 떡을 감히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단 말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막 쪄낸 떡입니다. 쉴 리가 없습니다. 옥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사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계집애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거짓을 구하느냐. 그는 소리를 지르며 옥분이의 떡 쟁반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옥분이가 정성껏 빚은 떡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흩어진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옥분이 떡이 쉴 리가 없는데. 쉿 조용히 해. 저 사람들 임참봉댁 사람들이야. 괜히 엮여서 좋을 것 없어. 평소 옥분이를 아끼던 이웃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임씨 부인의 권세가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옥분이는 짓밟힌 떡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서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제의 그 관상 소문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떡을 파는 처녀일 뿐인데 왜 이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옥분이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장터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이제 아무도 옥분이의 떡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옥분이를 슬금슬금 피하는 듯 했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는 말이 어제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오늘 임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확실해지자 그것은 옥분이에게 위험한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옥분이는 흙투성이가 된 떡을 담은 쟁반을 이고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이는 마을 어귀의 작은 약방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누구보다 밝은 추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추 할멈은 약재를 다듬으며 옥분이의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옥분이냐 오늘은 떡 파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겁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옥분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장터에서 있었던 일과 어제 들었던 관상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추 할멈은 묵묵히 옥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마른 손으로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추 할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고두면 시기를 받는 법이란다. 옥분이가 눈물 어린 눈으로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떡을 팔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머니. 왕후니 뭐니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추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내 마음을 왜 모르겠느냐. 하지만 이미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꺾이지 않으려면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지. 추 할멈은 약재 서랍에서 작고 검은 씨앗 몇 알을 꺼내 옥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동초 씨앗이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꽃을 피우는 풀이지. 이걸 뒷마당에 심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진짜 고귀함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옥분이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할멈의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분이는 추 할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손안에 든 인동초 씨앗을 꼭 쥐었습니다. 임씨 부인의 횡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옥분이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어머니가 있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짓밟혔지만 내일 다시 떡을 찔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장터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 더 외진 길목에서라도 떡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임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작 그 정도로 되겠느냐. 그 천한 것의 발길을 아예 이 고을에서 끊어 놓아야 한다. 그녀는 떡쟁반을 엎은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딸이 가야 할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 불길한 소문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더 무섭고 치밀한 다음 계획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에게 닥쳐올 시련은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옥분이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왔다고 둘러대고 뒷마당 구석에 추 할멈이 준 인동초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을 흙에 묻으며 옥분이는 추 할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겨울을 견뎌내고 꽃을 피운다. 그녀는 자신의 삶도 이 인동초처럼 모진 바람을 견뎌내고 다시 꽃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군기에서는 다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팔떡을 준비하는 옥분이의 손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옥분이는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제 겪은 수모와 흙바닥에 나뒹굴던 떡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지만 꼼짝없이 누워 앓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장터 한복판은 피하자. 사람들이 덜 다니는 골목 어귀에서라도 팔아보자. 어머니 약값은 벌어야 하지 않겠어. 그녀는 평소보다 절반만큼의 떡을 쪄서 조심스럽게 쟁반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또 시비를 거는 이가 있을까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쌀로 정성을 다해 빚었습니다. 옥분이는 임 참봉댁 하인들의 눈을 피해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다리 밑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장터로 가는 지름길이긴 했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떡을 외쳤습니다. 따끈한 떡 사세요. 꿀떡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옥분이를 흙이 쳐다보기만 할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장터에서의 소동을 모르는 이가 없었고 그녀의 왕후 관상 소문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분이가 떡을 팔고 있다는 소식은 금세 임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씨 부인은 차를 마시다 말고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그 천한 것이 아직도 떡을 팔고 있어. 내 경고를 무시한 개로구나. 그녀는 떡쟁반을 엎은 것만으로는 옥분이의 길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옥분이를 이 마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 하녀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에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라. 임씨 부인은 하녀에게 나지막하지만 독이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떡 파는 계집이 실은 제 어미의 병을 낫게 하려고 흉측한 주술을 쓴다고 말이다. 그 왕후 관상이라는 말도 실은 늙은 나그네를 홀려 제 입으로 말하게 한 것이라고. 그 계집의 떡을 사 먹으면 재수가 없고 집안에 우환이 낀다고 떠들어대거라. 특히 우리 복희가 한양에서 오는 귀한 손님을 맞이해야 할 이 시점에 그 계집이 나쁜 기운을 퍼뜨려 일을 망치려 한다고. 하녀는 부인의 잔인함의 속으로 몸서리를 쳤지만 겉으로는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소문은 전염병처럼 빠르고 지독하게 마을을 덮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옥분이를 그저 신기한 팔자를 지닌 처녀 정도로 수군대던 사람들은 이제 재수없는 주술을 부리는 계집이라며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옥분이 떡을 사 먹으면 3년간 재수가 없다더군. 어쩐지 그 노인이 나타난 것도 이상했어. 옥분이가 홀린 거라지. 찌릿찌릿 불쌍한 줄 알았더니만 야심이 대단한 계집이었어. 감히 임참봉댁 따님 자리를 넘본다지 않나. 옥분이는 싸늘하게 변해버린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골목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떡은 절반도 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이의 곁을 지날 때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손사래를 치거나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의 경멸 어린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제 떡은 깨끗합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 의심스럽다는 듯이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임참봉댁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떡쟁반을 엎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옥분이가 앉아있는 자리를 둘러싸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계집이 바로 마을의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는 장본인이요. 우리 마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니 당장 이 고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소. 그들의 말은 사실상 임씨 부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이번에도 누구 하나 옥분이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하인들의 말에 동조하며 돌을 던질 듯한 기세로 옥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꺼져라. 내년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쩔 거냐. 떡 파는 년이 주제도 모르고 옥분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리지 않은 떡이 담긴 쟁반을 끌어안고 울면서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분이는 기어코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헬쑥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모든 사태를 직감했습니다. 옥분아, 대체 무슨 일이냐? 응, 어미에게 말을 해보거라. 옥분이는 울먹이며 그간 있었던 일, 관상쟁이 노인의 말과 임씨 부인의 횡포, 그리고 오늘 들은 끔찍한 누명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옥분이의 어머니는 딸의 처참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가 막힌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병 때문에 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어머니는 격한 기침을 토해내다 그만 피를 한 움큼 쏟고 말았습니다. 옥분이는 새파랗게 질려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옥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임참봉댁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달라고, 떡도 팔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겠다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임씨 부인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그런 애원이 통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옥분이는 다시 추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했다는 말에 추 할멈은 눈먼 얼굴을 찌푸리며 옥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저를 주술을 부리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제발 길을 알려주세요. 옥분이는 추 할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추 할멈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옥분아, 소문이라는 것은 본래 다리가 없고 입만 있어서 한번 나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다. 특히 그 뒤에 권세를 쥔 자가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면 더욱 그렇지. 그녀는 옥분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네가 맞서 싸우려 하면 저들은 너를 더 세게 짓밟을 것이다. 강한 바람 앞에서는 버드나무가 휘어지듯 너도 잠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럼 떡을 팔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어머니, 약값은 어찌합니까? 옥분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추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게지. 장터에도 골목에도 나가지 말거라. 대신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떡을 딱 한 시루만 쪄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장 모질게 굴었던 자의 집으로 가져가거라. 옥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임 참봉댁으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추할멈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가서 너의 진심을 보이거라. 임씨 부인이 아니라 그 집의 가장 큰 어른, 임참봉 영감의 조상들이 모셔진 사당에 올리거라. 네가 부리는 것은 요사스러운 주술이 아니라 오직 조상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떡을 바치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깊이 절만하고 돌아오너라. 그 집 하인들이 막아서면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온 것이 아니라 영감님 댁 조상님들께 정성을 올리러 왔을 뿐이라고만 말하거라. 옥분이는 추할멈의 말이 너무나 뜻밖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 아닌가. 하지만 추할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은 독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그들의 야심이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너는 그들이 감히 해치지 못할 효와 정성으로 맞서야 한다. 당장 내일 새벽 가장 맑은 물을 길어 떡을 빚거라. 옥분이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멈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임참봉댁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추할멈의 말대로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옥분이는 몸을 깨끗이 씻고 우물에서 가장 맑은 촛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쌀을 빻고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임씨 부인은 옥분이가 더 이상 장터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흡족해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 분수를 좀 아는 게지. 마침 내일 모레 한양에서 귀한 중매 어른이 오시기로 하셨다. 복희를 만나러 오는 길에 그 천한 것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면 큰일이지. 그녀는 딸 복희를 불렀습니다. 복희는 어미를 닮아 화려했지만 표독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작 떡 파는 계집 하나 때문에 이리 소란을 피우실 것까지야. 그 중매 어른이 설마 그런 천한 것에게 눈길이라도 주겠습니까? 임씨 부인은 딸을 나무랐습니다. 복희야,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관상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도 없지. 비록 거짓이라도 그런 말이 나도는 것 자체가 내 앞길에 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네가 이 고을 으뜸 신붓감임을 보여야 한다. 그녀는 중매쟁이를 맞이할 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참봉댁은 온통 잔치 준비로 부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준비와 옥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정성껏 찐 백설기 한 시루를 나무 쟁반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제처럼 절망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정성을 보이러 가는 것이라 되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 떡 쟁반을 이고 임참봉댁으로 향하는 옥분이를 보고 경악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애가 미쳤나봐. 쟤 발로 죽으러 가네. 옥분이가 임참봉 댁에 육중한 대문 앞에 섰을 때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당장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딜 감히 발을 들여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옥분이는 쟁반을 머리에서 내려 품에 안고는 하인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님이나 A씨를 뵈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저 이 댁 조상님들께 제가 가진 가장 귀한 정성을 올리고 싶어 왔을 뿐입니다. 부디 사당 앞에서 절 한 번만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쫓아내려 해도 조상님께 정성을 올리겠다는 사람을 함부로 막아설 명분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임참봉 집안은 효와 체면을 중시하는 가문이었기에 조상을 들먹이는 옥분이의 말을 무작정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안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집사 노인이 옥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 노인은 임참봉을 오래 모신 사람으로 임씨 부인의 횡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집사 노인은 옥분이의 단정한 차림새와 맑은 눈빛, 그리고 쟁반 위에 정갈하게 놓인 백설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옥분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처녀는 주술을 부리는 요부가 아니라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한 가여운 백성으로 보였습니다. 내 정성이 그러하다면 사당 문 앞까지만 허락하겠다. 다만 소란을 피워서는 아니 된다. 집사 노인의 허락에 하인들이 물러섰습니다. 옥분이는 집사 노인의 안내를 받아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에 있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임씨 부인이 이 사실을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지만 집사 노인은 모른 척 옥분이를 이끌었습니다. 옥분이는 굳게 닫힌 사당 문 앞에 떡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치맛자락을 여미고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소원도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속으로 되낼 뿐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절을 올리고 막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나왔던 임참봉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임참봉은 학식은 있으나 성정이 유약하여 아내의 기에 눌려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소문과 아내의 악행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집 사당 앞에서 낯선 처녀가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너는 누구인데 이 아침부터 사당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느냐? 옥분이는 고개를 들어 임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저작거리에서 떡을 파는 옥분이라 하옵니다. 대감님 댁에 흉흉한 소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듯하여 소녀가 부리는 것은 요사스러운 술법이 아니라 오직 정성뿐임을 보여드리고자 가장 깨끗한 떡을 쪄서 조상님들께 올리러 왔나이다. 옥분이의 목소리는 맑고 당당했습니다. 임참봉은 옥분이의 때 묻지 않은 눈과 진실된 태도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소문으로 듣던 요부의 모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옥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여봐라. 저것을 당장 끌어내어 광에 가두지 못할까. 내 집 사당을 더럽히려 하다니. 임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옥분이는 다시금 밀려오는 공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임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옥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임참봉이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멈추어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아내의 기세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임씨 부인이 날카롭게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감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사당을 더럽혔는데. 임찬봉은 아내의 눈을 피했지만 사당을 한번 돌아보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 아이가 한 짓이 밉다 한들 이곳은 우리 집안의 조상님들을 모신 곳이오. 조상님께 절을 올리러 온 이를 함부로 광에 가두고 매질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상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겠소. 임씨 부인은 남편의 뜻밖의 반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남편이 조상과 체면을 내세우며 자신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하인들이 지켜보는 사당 앞에서 남편과 대놓고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옥분이를 향해 도끼 서린 눈을 흑이며 소리쳤습니다. 조상님께 절을 올려 내년이 감히 내년이 퍼뜨린 그 요망한 왕후 관상 소문 때문에 지금 우리 복희의 혼사길이 막히게 생긴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도 감히 그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속내를 제 입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임찬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저 뜬 소문 때문에 저리 화를 내는 것이라 생각했지 딸의 혼사와 연관되어 있으리라고는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옥분이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임찬봉댁 따님의 혼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용기를 내어 임찬봉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그저 떡을 팔아 어미를 봉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관상쟁이 노인이 하신 말씀은 소녀의 뜻이 아니며 소녀는 감히 A씨의 자리를 넘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나이다. 이 떡은 소녀가 가진 가장 깨끗한 정성입니다. 부디 소녀의 진심을 살펴주십시오. 옥분이는 자신이 가져온 떡쟁반을 임찬봉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얀 김이 식어버린 백설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임찬봉은 그 떡과 옥분이의 맑은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질투와 옥분이의 진심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소란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옥분이에게 명했습니다. 내 진심은 알겠다. 허나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그 떡은 도로 가져가고 이만 물러가거라. 임씨 부인이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임찬봉은 그만하면 되었소. 라며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옥분이는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황급히 쟁반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임찬봉에게 깊이 절을 한 뒤 임씨 부인의 살기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옥분이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임찬봉이 자신을 완전히 믿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내의 말만 듣고 자신을 해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임씨 부인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말입니다. 무거운 떡 쟁반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옥분이는 마을 어기 다리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이 들고 있는 떡 쟁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임찬봉댁 사당에 올리려다 거절당한 떡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간들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망설임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이거 먹으렴.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허겁지겁 떡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이 광경을 몇몇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옥분이 아니야. 임찬봉댁에 쳐들어갔다가 쫓겨났다더니. 그런데 저 귀한 백설기를 거지들에게 다 나눠주네. 저거 한 시루면 쌀이 몇 되인데. 쯧쯧,
임씨 부인한테 밉보여서 이제 떡장사도 다 글렀으니 실성이라도 한 게지. 사람들은 옥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착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옥분이는 텅 빈 쟁반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임참봉댁 안방에서는 임씨 부인이 분노의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감히 영감이 내 체면을 이리 깎을 수 있단 말인가. 하인들 앞에서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 천한 계집은 살아서 대문을 나가. 그녀는 찻잔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딸 복희가 놀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고작 떡 파는 계집 하나 때문에 옥체를 상하시면 어쩝니까? 임씨 부인은 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고작 떡 파는 계집 아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집안의 원수다. 내일 모레 한양에서 중매 어른이 오시는데 그 전에 그녀네 입에서 나온 왕후 소리에 싹을 아주 뽑아버려야 한다. 임씨 부인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옥분이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그 계집이 주술을 부린다고 그렇다면 확실한 증험을 만들어주면 될 일이 아니냐.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 하녀와 험상궂은 하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그 계집의 집에 숨어 들어가라. 그리고 이것을 그녀네 집 부엌 아궁이 근처에 깊이 묻어두거라. 임씨 부인이 내민 것은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의 가슴에는 붉은 실이 마구 감겨 있었고 흉측한 부적 몇 장도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인형의 머리카락은 복희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우리 A씨가 밤새 알아누웠는데 점을 쳐보니 옥분이가 저주를 내린 탓이라 하더라라고 말이다. 그리고는 저것을 찾아내어 증거로 삼을 것이다. 알겠느냐? 하인들은 부인의 잔인한 계략에 소름이 돋았지만 감히 거역할 생각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편 아침에 있었던 소동을 모두 지켜본 집사 노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임참봉댁에서 평생을 일했지만 오늘 아침 임씨 부인의 악독한 모습과 옥분이의 처연한 모습은 그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임참봉이 옥분이를 내보낸 뒤 임씨 부인이 분노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님께서 저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터인데 옥분이 저 아이 저러다 큰일을 당하겠다. 그는 자신이 옥분이를 사당으로 들인 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사 노인은 저녁 무렵 임참봉의 심부름을 핑계대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추할멈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추할멈의 지혜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할멈 계시오, 나요 임참봉댁 집사요. 추할멈은 약재를 빠타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귀한 댁 어른이 어인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집사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오늘 아침 사당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옥분이 그 아이가 진심을 보이려 한 것은 알겠으나 도리어 마님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격이 되었소. 집사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 후요. 마님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소. 마치 독사를 보는 듯 했지. 게다가 내일 모레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오. 아마 그 전에 옥분이를 아주 짓밟아 놓으려 하실 거요. 무슨 짓을 꾸미실지 모르겠소. 부디 할멈께서 그 아이에게 조심하라 일러주시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려. 그는 약재 값이라며 엽전 몇 푼을 놓고는 황급히 약방을 떠났습니다. 추할멈은 눈먼 얼굴로 그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추할멈은 집사 노인이 두고 간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호랑이 굴을 건드린 셈이 되었구나.
정성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들의 독은 정성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독을 품고 덤벼드는 것이었지. 그녀는 옥분이의 신변이 심각하게 위험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주술이라는 누명을 씌운 자들이 이제는 주술의 증거를 만들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옥분이를 불러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텅 빈 쟁반을 들고 돌아와 알아누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더욱 심해졌고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임참봉댁에서의 일로 기진맥진한 옥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그녀는 뒷마당에 심은 인동초 씨앗을 떠올렸습니다. 그 씨앗은 아직 싹을 틔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절망감에 휩싸여 어머니 곁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임씨 부인이 보낸 하인 2명이 담장을 넘어 옥분이네 집마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옥분이가 잠든 방을 확인하고는 부엌 아궁이 옆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흙이 부드러워 물건을 묻기 쉬웠습니다. 한 놈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놈이 재빨리 땅을 파고 집 인형과 부적이 담긴 주머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덮고 낙엽으로 대충 가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며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기침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얕은 잠과 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누가 땔감을 훔치러 왔나 싶어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하게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2 사내의 그림자가 장독대 근처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임참봉댁 하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기력이 없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는 옥분이를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일어나 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몸이 더 안 좋으세요? 옥분이가 놀라 묻자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장독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간밤에 임참봉댁 사람들이 저기 장독대 밑에 무언가를 묻었어. 옥분이는 어머니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의 그림자, 임참봉댁 하인들 장독대, 옥분이는 무슨 뜻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임씨 부인이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꾸민 것입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흙이 살짝 파헤쳐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끝에 부드러운 지폐 감촉과 부적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옥분이는 그것을 파내어 들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흉측하게 생긴 집 인형과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힌 부적들. 이것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다면 자신은 주술을 부린 죄로 관에 끌려가거나 마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옥분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억울하다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즉시 추 할멈에게 달려갔습니다. 옥분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 인형을 내밀자 추 할멈은 그것을 만져보지도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집사 노인이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그녀는 집사 노인의 방문과 임씨 부인이 무언가를 꾸밀 것이라는 경고를 옥분이에게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을 도우려 한 집사 노인의 마음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임씨 부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걸 가지고 관하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추할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하로 가도 소용없다. 임참봉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도리어 네가 무고죄로 잡혀갈 것이다. 놈들이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너의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에 네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옥분이가 의아한 눈으로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움직이라니요. 추할멈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양에서 그 귀한 중매 어른이 오는 날일 게다. 임씨 부인은 그 손님 앞에서 너를 망신주고 자신의 딸이 유일한 귀인임을 보이려 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 점심 무렵 잔치가 한창일 때 사람들을 이끌고 내 집으로 쳐들어올 게다. 할멈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너는 그들이 오기 전에 이 증거물을 들고 임참봉댁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어제처럼 사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옥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할멈은 옥분이의 손에 집 인형을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 그 중매 어른이 앉아있는 잔치상 바로 앞으로 가야 한다. 옥분이는 경악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니다. 그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너는 가서 임씨 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임참봉과 그 귀한 손님 앞에서 이 흉물이 내 집에서 나왔음을 구하고 어느 분이 이런 무서운 것을 내 집에 묻어두고 갔는지 물어야 한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가야 한다. 추할멈은 옥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옥분아, 네가 왕후의 관상이라는 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눈에는 거짓이 없고 네 마음에는 정성이 있다. 임씨 부인이 명분과 체면을 중시한다면 너는 그들의 가장 큰 잔칫날, 그들의 가장 큰 체면이 걸린 손님 앞에서 진실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네가 가진 마지막 무기다. 옥분이는 손에 든 집 인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임참봉댁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귀한 중매 어른인 조상궁을 모시기 위한 잔치가 사랑마당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상궁은 궁궐의 법도를 꿰뚫고 있는 눈매가 매섭고 기품이 흐르는 노부인이었습니다. 임씨 부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대접하고 있었지요. 딸 복희는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조상궁 옆에 앉아 수줍은 듯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옥분이가 손에 그 흉측한 집 인형을 든 채 임참봉댁 대문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잔치 중임을 안하인들이 당장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딜 또 들어오려 해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옥분이는 하인들의 몽둥이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감마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제 어미의 목숨이, 아니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옥분이는 하인들을 뿌리치고 마당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소란을 들은 것은 집사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이가 집 인형을 손에 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마님께서 일을 저지르셨구나. 저 아이가 저것을 들고 왔다는 것은 그는 옥분이를 막아야 할지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모른 척해야 할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추할멈에게 경고를 전했던 자신의 양심이
옥분이의 절박한 눈빛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일단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며 옥분이가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풍악 소리가 멎었습니다. 잔치 마당에 앉아있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남루한 차림으로 집 인형을 들고 뛰어들어온 옥분이에게 쏠렸습니다. 임씨 부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 상궁 앞에서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그녀는 당장 옥분이를 끌어내라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가 더 빨랐습니다. 옥분이는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집 인형을 머리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임참봉과 조 상궁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이 댁의 귀한 손님, 소소녀는 떡을 파는 옥분이라 하옵니다. 오늘 아침 소녀의 집 부엌 아궁이 밑에서 이런 흉측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이런 무서운 것을 만들 줄도 모릅니다. 어느 분이 저와 제 병든 어미를 해하려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밝혀주십시오. 옥분이는 감히 임씨 부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물건이 자기 집에서 나왔음을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임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이성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옥분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요망한 것 감히 귀한 손님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여봐라. 전년이 바로 주수를 부린 장본인이다. 제년이 저주를 내리다가 증험이 발각되자 도리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이다. 당장 저것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하인들이 옥분이를 덮치려던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조 상궁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모든 움직임이 그 한마디에 멎었습니다. 조 상궁은 임씨 부인의 흥분한 모습과 옥분이의 절박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요. 마님, 저 아이가 범인이라면 어찌하여 제 죄를 입증할 증거물을 스스로 들고 와서 이 난리를 피운단 말입니까? 오히려 몰래 버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소. 임씨 부인은 조 상궁의 날카로운 지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전년이 하도 교활하여 라고 더듬거리는 사이 조 상궁은 집사 노인에게 명했습니다. 가서 그 물건을 이리 가져와 보시오. 내가 한번 봐야겠소. 집사 노인은 옥분이가 든 집 인형을 조심스럽게 받아 조 상궁에게 건넸습니다. 조 상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흉물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 인형에 감긴 붉은 실과 함께 묶인 부적에 머물렀습니다. 조 상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짚을 묶은 매듭은 보통의 주술 매듭이 아니야. 그리고 이 부적에 쓰인 먹물은 아주 고급 먹이로군. 가난한 떡 파는 처녀가 구하기 쉬운 물건이 아닌데.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인형의 머리카락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그 머리카락 몇 올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곁에 앉은 복희의 머리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복희의 머리카락은 햇빛에 비쳐 유난히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집사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임참봉 앞에 깊이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으나 이 댁의 명예를 위해 고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임참봉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서 고하거라. 집사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밤에 소인이 잠들기 전 순찰을 돌다가 마님의 처소 하인 둘이 담장을 넘어 마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저 아이의 집으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집사 노인은 마당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하인 2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놈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하인들에게 쏠렸습니다. 임씨 부인의 얼굴은 이제 핏기마저 가셨습니다. 임참봉은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자들을 당장 대령시켜라.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상궁의 매서운 눈빛과 임참봉의 녹이 어린 얼굴을 보자마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대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마님께서 옥분이네 집에 저 흉물을 묻고 오늘 아침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A씨의 혼사에 방해가 된다고. 하인들의 울부짖는 고백이 잔치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딸 복희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손님 앞에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잔치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임씨 부인과 옥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임참봉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노려보았지만 임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조상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임참봉 어른, 나는 오늘 이 댁의 고명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딸을 키워낸 가문의 법도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참봉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한낱 뜬 소문에 눈이 멀어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흉측한 주술까지 꾸며내는 안방마님의 악독한 뿐이군요. 이런 가문과는 감히 혼사를 의논할 수 없겠습니다. 조상궁은 임참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잔치에 참석했던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마당에는 옥분이의 흐느낌과 임씨 부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임참봉의 깊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한양 최고의 가문과 맺어질 뻔했던 복희의 혼사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임참봉은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하인 둘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 죗값을 치르게 하라. 그리고는 임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오늘 내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조상님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였소. 당신은 오늘부로 이 집의 안방마님 자격을 박탈당했소. 당장 별채에 물러나 근신하시오. 추후 친정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임씨 부인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하녀들에게 이끌려 별채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권세가 옥분이의 진실 어린 눈물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딸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었던 왕후의 관상이라는 말은 이제 임씨 부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임참봉과 집사 노인 그리고 여전히 엎드려 울고 있는 옥분이만 남았습니다. 임참봉은 옥분이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그 죄를 묵인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통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옥분이에게 다가가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아가씨, 내가 큰 죄를 지었소.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이 그대와 그대의 어머니를 죽을 고비로 내몰았구려. 옥분이는 임참봉의 사주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요, 나의 죄요. 그대의 정성을 의심하고 내 아내의 악행을 막지 못한 나의 죄가 가장 크오. 임찬봉은 집사 노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내 창고를 열어 가장 좋은 쌀과 비단을 내어오너라. 그리고 고을 최고의 의원을 모셔와 옥분이 아가씨의 어머니를 진찰하게 하라. 지금 당장 집사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명을 받들었습니다. 임찬봉은 옥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그대가 받은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으나 나의 작은 성이라도 받아주시오. 그리고 부디 용서하시오. 옥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목숨을 건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을 최고의 의원이 옥분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옥분이 어머니의 맥을 짚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이긴 형국이라. 이미 백약이 무효하오. 옥분이는 의원의 말에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씨 부인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의원은 그저 기력을 보충할 약자에 몇 첩을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집사 노인이 쌀과 비단을 가지고 왔지만 옥분이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분이의 처참한 심정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내일이라도 다시 사람을 보내 살필 것이라 하셨소. 기운을 내시오. 하지만 옥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을 다리며 꺼져가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임씨 부인은 쫓겨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추할멈이 밤늦게 옥분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임찬봉 댁에서의 일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옥분인은 지친 목소리로 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추할멈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 어머니는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네가 겪는 고초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이다. 이제 너를 억누르던 것이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 일어서야 어미도 일어설 수 있다. 추할멈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약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껴두었던 산삼의 잔뿌리다. 이걸 정성껏 타려 어머님께 올려라. 그리고 네가 다시 떡을 빚어야 한다. 옥분이가 놀라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떡을요? 이 상황에 어찌? 그래, 떡이다. 너를 죽이려 했던 그 떡. 하지만 너는 떡으로 정성을 보였고 그 정성으로 진실을 밝혔다. 이제 너의 떡은 주술이 아니라 정성의 증표가 된 것이다. 내일 아침 너를 도운 이들을 위한 감사의 떡을 쪄라. 그것이 내 어미를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옥분이는 추할멈의 말에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산삼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집사 노인이 가져다준 가장 좋은 쌀로 떡시루를 안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옥분이가 찐 떡시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구수한 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임찬봉 댁에서 보내준 가장 좋은 쌀로 옥분이의 감사와 정성,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더해져 빚어진 떡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따뜻한 산삼 달인 물을 어머니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며칠간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어머니가 희미하게나마 눈을 뜨고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옥분이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옥분이는 갓 쪄낸 떡을 깨끗한 보자기에 쌌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추할멈의 약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옥분입니다.
추할멈은 떡향기를 맡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떡을 쪘느냐? 이 떡에서는 어제와는 다른 냄새가 나는구나. 두려움이나 절박함이 아니라 단단하고 맑은 향이 나. 옥분이는 떡을 내밀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저와 제 어머니를 살리셨습니다. 이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추할멈은 떡 한 조각을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그래, 이 맛이다. 네가 본디 가지고 있던 맛이야. 잊지 말거라. 네가 이겼느니라. 추할멈은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너를 도운 또 한 사람에게도 가져다 주거라. 위기 속에서 너에게 손을 내밀어준 그 마음 또한 귀한 것이니. 옥분이는 추할멈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임참봉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두렵거나 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집사 노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인들은 옥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집사 노인을 모셔왔습니다. 집사 노인은 옥분이가 들고 온 떡보따리를 보고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분이는 떡을 공손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큰 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감마님께서 의원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어미의 병이 깊으나 그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떡은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그녀는 임씨 부인이나 복희 아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사 노인은 옥분이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옥분이를 돌려보낸 뒤 그 떡을 임참봉에게 가져갔습니다. 임참봉은 별채에 갇힌 아내 때문에 상심이 커서 식사도 거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옥분이 아가씨가 감사의 뜻으로 떡을 보내왔습니다. 임참봉은 옥분이가 원망 대신 감사를 표해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갈하게 빚어진 백설기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떡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듯 동시에 자신의 치졸함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임참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학문과 체면을 앞세우고 살았으나 저 떡 파는 처녀의 밥만큼도 속이 깊지 못했구나. 그는 집사 노인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사는 초가집이 본래 우리 가문 소유의 땅이 아니더냐. 당장 그 집과 텃밭의 문서를 찾아 저 아이의 이름으로 돌려주어라. 비록 작은 것이나 내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집사 노인은 대감의 진심 어린 반성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이가 떡을 돌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눈만 희미하게 뜨시던 어머니가 옥분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떡시루를 안치는 소리를 들으며 기력을 차린 것입니다. 옥분아, 네가 떡을 찌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괜찮은 게냐? 옥분이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어머니는 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래, 네가 다시 떡을 빚으니 나도 살아야지. 내 딸이 저리 꿋꿋한데 어미가 누워만 있을 수 없지. 어메, 산삼의 약효와 딸에 대한 믿음이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며칠 사이 마을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임참봉 댁잔치에서 벌어진 일, 임씨 부인이 주술을 꾸미고 옥분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악행, 그리고 조 상궁이 놓아여 떠나버린 일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습니다. 옥분이를 주술 부리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옥분이를 경멸했던 것이 아니라 임씨 부인의 권세가 두려워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미움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자 옥분이는 다시 떡시루를 안쳤습니다. 이번에는 팔기 위한 떡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후미진 골목이나 다리 밑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떡쟁반을 이고 모든 소문이 시작되었던 장터 한복판,
자신의 원래 자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옥분이가 나타나자 장터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대신 미안함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는 예전처럼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따끈하고 맛있는 떡 사세요. 정성으로 빚은 떡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생선전의 박서방 댁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옥분이, 그간 고생 많았네. 내가 미안했네. 그 떡 나한테 제일 큰 놈으로 2개 주게.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포목점 황영감도 나물 팔던 최씨 할멈도 옥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 떡이 바로 그 진실을 밝힌 떡이로구나. 우리 손주 줘야겠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옥분이의 떡을 사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떡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옥분이에 대한 사죄이자 그녀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그날 옥분이의 떡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났습니다. 옥분이는 텅 빈 쟁반을 들고 자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웃들에게 그저 예전처럼 맑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임찬봉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이를 불러 자신의 집에서 편히 살도록 제안하려 했으나 장터에서 당당하게 떡을 파는 옥분이의 모습을 보고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서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옥분이의 집 문서를 집사 노인편에 전해주고는 자신 또한 칩거하며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임씨 부인은 결국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딸, 복희도 악독한 어미를 둔 탓에 혼사길이 막혀버렸고 결국 별채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옥분이의 뒷마당에 심겨있던 인동초 씨앗은 이 모든 소동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옥분이가 모진 시련을 다 이겨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몇 계절이 흘렀습니다. 옥분이의 떡은 이제 왕후의 떡이라 불리며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떡을 먹으면 옥분이의 맑은 정성과 꿋꿋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옥분이의 어머니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이제는 딸이 떡 빚는 일을 옆에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녀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매일 아침 구수한 떡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장터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마지막 남은 떡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익은 노인이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바로 1년 전 옥분이의 관상을 보고 용의 얼굴이라 말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노인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떡 한 조각을 물과 함께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시장하실 터인데 이것 좀 드십시오. 노인은 떡을 받지 않고 옥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옥분이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깊고 맑았습니다. 노인은 옥분이가 내민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작년에 용의 얼굴이라 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내 그때는 미처 다 보지 못했구려. 옥분이가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용의 관상이란 비단 용상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후의 얼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소. 모진 비바람과 벼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마침내 구름을 뚫고 솟아올라 자신의 하늘을 지켜내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의 관상이었던 게요. 노인은 옥분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왕후의 삶을 살고 계셨구려. 내 감히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소.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예전처럼 홀연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이는 노인이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왕후의 관상, 그 한마디 말로 시작된 모진 풍파였다. 하지만 옥분이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쟁반을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지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건강해진 어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뒷마당에서는 인동초가 무성하게 자라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떡이 참 맛있지요. 그럼 우리 딸이 빚은 떡인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모녀는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왕후의 관상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저녁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행복이었습니다.